안녕하세요, 수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작품은 영화 세르비안 필름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세르비안 필름은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선정적이고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비인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어 등급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보면 지상 2층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하 5층까지 있거든요. 이 세르비안 필름은 지하 3층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사실상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라고 논하기에는 어떤 기준점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세르비안 필름도 선에 걸쳐져 있습니다. 간당간당해요, 얘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냥 영화로 인식하고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하드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초반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정말 봉변당하고 나가시는 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태를 조금 막고자 사전에 어느 정도 언지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영화는요, 정말 폭력적이고요, 정말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엄청나게 선정적이고 잔인합니다. 제가 최대한 순화하고 말을 바꾸고 건너뛰고 하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내용이 정말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꼭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토리 설명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은퇴한 포르노 배우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밀로스예요. 이 밀로스는 그냥 보통 포르노 배우가 아닙니다. 정말 업계를 주름잡던 전설의 포르노 배우예요. 이 전으로도 이 이후로도 이렇게 대단한 포르노 배우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포르노의 전설 같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남자는 어떤 특수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초능력 같은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초능력도 뭐 순간이동, 투명인간 이런 좋은 게 아니고 크게 필요 없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신체의 어느 부분을 활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자기 마음대로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얍 하면 퓨 이렇게 되고 얍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특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르노 배우로서는 정말 최적의 인물이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체력도 좋고 여러모로 그냥 포르노를 찍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정말 대단한 전설의 포르노 배우였어요, 밀로스는. 근데 이 사람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업계를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아이가 한 3살, 4살, 5살쯤 자라고 나니까 이 밀로스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아이 학원비에 허덕이고 생활고에 허덕이고 막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밀로스의 업계 친구 중에 레일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밀로스를 동료로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또 약간 사적인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레일라가 밀로스한테 일을 하나 제안합니다. 부크미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예술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이번에 예술 포르노를 찍겠다고 밀로스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일라가 밀로스를 카페로 불러서 둘이 만남을 갖습니다. 만남을 가지면서 밀로스를 계속 설득해요. 부크미르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아서 너희 가족 평생 먹고 살 정도로 큰 금액을 아마 줄 거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그렇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번에 부크미르랑 작업을 한번 같이 해봐라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밀로스는 어떡하지? 나 다시 그 업계로 돌아가기 싫은데 하면서 약간 꺼림직한데 돈은 필요하니까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한 남자가 이 둘을 멀리서 묘하게 지켜봅니다. 귀걸이를 끼고 있는데 영비가 옛날에 끼던 귀걸이 있잖아요, 십자가. 그런 귀걸이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다가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밀로스의 형이었어요. 이 사람은 직업이 경찰입니다. 비리 경찰이라 맨날 사람들 뒷조사해서 돈 뜯고 불법 거래에 알선하고 약간 그런 지저분한 경찰이에요. 게다가 이 밀로스의 형은 속으로 밀로스를 굉장히 시기 질투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냥 외적으로만 놓고 보면 피지컬적으로는 훨씬 뛰어나거든요. 이 형이 무슨 무용수처럼 몸도 엄청 이뻐요. 팔다리도 굉장히 길고. 근데 딱 하나,
갖고 태어나지 못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밀로스가 갖고 있는 그 특수 능력이에요. 근데 얘는 그게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형이고 내가 먼저 태어났는데 왜 하필 쟤한테만 그런 특수 능력이 주어져가지고 하면서 막 속으로 밀로스를 엄청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 깊은 곳에는 이 열등감 뿐만이 아니고 밀로스의 아내를 짝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 형인데 형 같지도 않은 인간이죠.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짝사랑하고 있으면서 동생의 그런 신체 능력을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계속 후반에 보면은 밀로스 없을 때 집에 찾아가서 밀로스 부인한테 막 말도 걸고 얘기도 하고 하다가 갑자기 지 혼자 삘 받아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스스로 막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해피타임을 가질 때도 밀로스네 가족 테이프를 봐요. 그러니까 뭐 밀로스의 아들 생일 파티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고, 야한 동영상도 자기 동생이 나오는 것만 보고, 그러니까 약간 뒤틀려 있는 인간이에요, 이 친구가. 어쨌든 그렇게 그 형이 와서 그 레일라랑 밀로스가 얘기하고 있는 틈바구니에 껴서 막 그 레일라한테 엄청 찝적댑니다. 그러니까 레일라는 화가 나서 그 형의 입술을 깨물어 버리고 자리를 떠나면서 밀로스한테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밀로스는 집으로 돌아가요. 집에 가서 이거 어떡하지, 할까 말까 하고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근데 고민을 하면서도 이 친구도 약간 나르시시즘이 살짝 있나 생각이 드는 게, 집에서 자기가 출연했던 동영상을 틀고 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성인 영화가 아니고 사실상 진짜 리얼 포르노거든요. 부인은 옆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번역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은 옆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가 등장하는 그 야한 동영상을 이렇게 틀고 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할까 말까 하고. 근데 이 부인도 굉장히 개방적인 게 저건 일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직업이긴 하지만 다른 여자들과 막 그렇게 관계를 하는 영상을 자기 눈앞에서 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뭐 크게 개의치 않고 오히려 좋아한다고 전 느꼈거든요. 오히려 갑자기 이 밀로스한테 이렇게 붙어서 유혹을 막 해요. 근데 유혹하는 방식도 조금 남다릅니다. 일단 코를 이렇게 혀로 낼름 하더라고요. 하고 뺨을 팍 때립니다. 그러니까 템포가 이래요. 쫙 바로 핥자마자 바로 뺨을 갈깁니다. 그랬더니 이 밀로스가 특수 능력이 있죠. 뭐 코를 핥아도 뺨을 맞아도 난 언제나 특수 능력으로 가능하다 해서 바로 특수 능력 발동하죠. 그러면서 우리 부부 그리고 내 아들 우리 가족의 행복을 내가 지켜야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작품을 찍자라고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밀로스는 그 부크미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부크미르를 만나서 촬영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밀로스에 대해 엄청 자세히 알고 있어요. 이 밀로스의 신체적 특징이라든지 뭐 작품 스타일, 그리고 이 업계에서의 평판 뭐 그런 걸 쫙 읊으면서 뭐 찬양을 합니다. 야, 우리 밀로스 배우님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훌륭하시고 원하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특수 능력도 있으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계약서를 갖고 와서 사인을 하라고 종용을 해요. 근데 이 밀로스는 사인은 사인인데 내가 뭘 찍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시나리오나 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 했더니 이 부쿠미로가 하는 얘기가, 완벽하게 짜여진 대본이랑 각본이 있지만 그걸 알려줄 순 없다. 그걸 알려주게 된다면 돈을 지금 내가 제시하는 만큼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찍어야지 이 돈을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금액을 제시하는데 금액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밀로스가 동공이 흔들려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이 와이프랑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가 그 금액을 듣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밀로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좀 찜찜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큰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결국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촬영이 시작됐어요. 촬영은 밀로스가 집을 나서자마자 거의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집을 나섰더니 밀로스네 집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습니다. 가서 거기에 탔더니 정말 무섭게 생긴, 정말 변태같이 생긴 선글라스 낀 대머리 아저씨가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차를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장소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밀로스한테 무선 이어폰을 하나 줘요. 귀에 끼라고. 그래서 밀로스가 그걸 끼웠더니 거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부크미르가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내리세요 라고 소리가 들려서 밀로스가 내립니다. 내렸더니 벌써 카메라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밀로스가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촬영이 시작한 겁니다. 계속 이제 귀에선 사인을 줍니다. 자, 이제 앞으로 걸어가세요 해서 밀로스가 또 막 걷습니다. 문을 열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문이 열리자마자 또 다른 카메라맨이 또 카메라를 찍고 있습니다. 정면 샷으로 바뀐 거죠. 밀로스를 정면에서 찍는 카메라맨과 뒤에서 쫓아오는 카메라맨 두 명이서 계속 밀로스의 모든 행동을 다 찍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어폰에선 계속 명령이 들려오고요. 편안하게 그냥
계속 걸어가세요. 밀로스에서. 밀로스가 걸어갔더니 갑자기 그 건물 중간쯤에 있는 문에서 어떤 한 여자가 튀어나옵니다. 이 건물하고는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좀 야시시한 차림의 여자가 나오더니 이 밀로스를 이끌고 중앙 계단 쪽으로 가요. 약간 건물이 학교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중앙 계단 쪽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한 나이는 중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여자애가 한 명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걔가 약간 밀로스를 유혹하는 눈빛처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밀로스는 뭐 시나리오도 모르고 그냥 지금 귀에서 이어폰에서 들리는 대로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엉거주춤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막 뻘쭘해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한 여자가 막 뛰어오더니 그 여자애한테 와서 막 화를 내면서 끌고 갑니다. 막 엄마가 나쁜 사람들 쫓아가지 말랬지 하고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러면서 건물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밀로스는 뭐야 이러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컷! 오케이! 하고 촬영이 끝난 거예요. 그 밀로스는 지금 어안이 벙벙해요. 내가 뭐 한 거지? 뭘 찍은 거지? 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뭐야? 뭐 한 거야? 라는 생각에 얘가 그냥 멀뚱멀뚱 주변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날 촬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이 돼서 두 번째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장소인데 그 장소는 알고 봤더니 고아원이었어요. 어제랑 똑같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그 장소에 가서 이렇게 멀뚱히 서 있는데 그 어저께 나왔던 그 야시시한 옷을 입었던 여자랑 그 소녀를 데리고 갔던 그 엄마랑 둘이 그 소녀를 양쪽에 끼고 막 싸움을 합니다. 막 서로 그 딸을 데려가려고 그 여자아이를 데려가려고 막 싸움을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엄마가 이 쓸모없는 것 이러면서 막 그 딸을 폭행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그 가드들, 촬영 감독 같은 애들이 와서 그 엄마를 끌고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야시시한 옷을 입었던 그 여자가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어떤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밀로스는 그냥 뭐 병풍처럼 서 있어요. 그냥 가만히 그 복도 어딘가에 그냥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갔던 그 야시시한 옷을 입은 여자가 다시 나옵니다. 나오더니 이 밀로스를 끌고 어떤 방으로 들어가요. 드디어 무언가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된 거죠. 그 방에 들어갔더니 엄청 깜깜합니다. 그 깜깜한 방 중앙으로 밀로스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 여자가 밀로스의 바지를 벗겨요. 그리고 무언가 이제 행위가 시작됩니다. 한참 그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어두웠던 그 벽에서 화면이 켜져요. 그러더니 그 좀 전에 맞아서 같이 방으로 들어갔다던 여자 소녀 있잖아요. 그 소녀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영상이 뜹니다. 밀로스는 무언가 행위 와중에 그 영상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찝찝해합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일이 끝나고 또 감독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컷! 오케이! 좋았어! 하고 이제 촬영이 또 두 번째 날도 끝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밀로스는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리 이 친구가 포르노 배우고 여러 장르를 찍었다지만 얘는 그래도 자기 도덕적 기준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장소도 장소고 아이들이 지내는 곳이잖아요. 그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 오늘 자기가 무언가를 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어떤 어른들만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아이의 화면이 뜬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얘는 조금 불쾌한 거예요. 지금 밀로스는. 그래서 이거 촬영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형한테 이 부크미르라는 사람을 좀 조사해 달라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부인한테도 나 좀 이상하다고 이거 촬영장 너무 이상하고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이거 하지 말까? 라고 계속 고민을 토로해요. 그리고 그 레일라 있잖아요. 이 일을 주선해줬던 밀로스의 옛날 동료 걔도 불러가지고 걔한테도 막 따집니다. 야 부크미르 뭐야? 걔 왜 그래? 뭐하는 사람이야? 오늘 나한테 뭐 시켰는 줄 알아? 하고 막 따집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야 너 진짜 감없다. 예술이라는 건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밀로스도 조금 긁혀가지고 야 그래도 나는 동물하고는 안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밀로스도 이 여자를 긁습니다. 서로 막 긁다가 이 여자가 허튼 생각하지 말고 일단 촬영이나 집중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화가 나서 이제 나가버려요. 그래서 밀로스는 일단 너무 찜찜한데 그래도 일단 계약은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촬영을 진행합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됐고 세 번째 촬영 날이 됐어요. 이번에는 밀로스한테 안대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안대를 씌우고 차가 이동해서 어떤 커다란 홀 같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밀로스의 이 안대를 딱 풀러줬더니 밀로스의 눈앞에는 그 커다란 홀의 가운데 이렇게 조명이 쳐져 있고 그 조명 안에서 일전에 그 엄마 있잖아요. 그 엄마가 어떤 한 남자한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막 엄청 심하게 두들겨 패요. 그렇게 패다가 갑자기 그 남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이 여자가 엉금엉금 기어서 밀로스한테 다가옵니다. 밀로스는 또 그냥 시나리오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잔뜩 긴장해서 얼어만 있어요. 왜냐면 밀로스는 사실
그 성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잘하는 주로 잘하는 연기는 따로 있는데 자꾸 밀로스한테 감정 연기를 시키는 느낌인 거죠, 감독이. 그러니까 얘는 난 이런 감정은 표현해 본 적이 없는데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막 이렇게 기어오더니 밀로스의 바지를 벗기고 또 무언가 어른들의 일을 시작해요. 밀로스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촬영이지 하고 다시 몰입하려고 집중을 합니다. 집중하다가 뭐가 눈에 딱 띄어서 봤더니 저기 어떤 여자애가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여자의 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의자에. 그리고 빙글빙글 웃으면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밀로스가 기겁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여자를 팍 밀치고 막 화를 냅니다. 나 이런 촬영 못하니까 그만둬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그 카메라맨이 밀로스의 목을 탁 졸라요. 못 움직이게 헤드락을 딱 걸고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그 밑에 무릎 꿇고 앉아있던 그 여자가 이빨로 밀로스의 중요 부위를 확 깨뭅니다. 진짜 잘라 먹을 정도로 세게 깨물어요. 그래서 밀로스가 막 으아 하고 막 괴로워하는데 그 뒤에서 군인이 뒤에 대고 계속 속삭입니다. 때려 저 여자 빨리 때려 막 얘기하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이 엄마의 딸도 때려라 막 계속 그걸 복창을 합니다. 그래서 밀로스는 때리기도 싫고 이 상황도 너무 싫지만 일단 자기 밥벌이이기도 하고 너무나 중요한 부위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를 때려서 이렇게 떨어뜨리게 돼요. 일단 떼어내게 됩니다. 떼어냈더니 그 여자가 얼굴은 뗐는데 손은 아직 그 중요 부위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일을 끝내버려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문이 탁 열리면서 감독이 등장하더니 브라보 막 이러면서 막 엄청 환호를 하면서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예술이지 이러면서 막 들어와요. 밀로스는 이미 진짜 화가 폭발할 정도로 나 있습니다. 여자를 폭행한다는 사실도 너무 싫고 또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도 너무 싫고 군인이 자기 목도 졸랐고 심지어 조금 전에 진짜 잘려 나갈 뻔했고 하니까 얘는 화가 나서 자기 목 졸랐던 군인을 한 대 빡 치고 촬영 못하겠다고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부크미러는 계속 밀로스 쫓아가면서 이거 다 연출이다 화내지 말아라 하고 막 달래줘요, 밀로스를. 근데 밀로스가 연출이고 뭐고 나는 애가 나오는 것도 너무 싫고 이 촬영장 분위기도 마음에 안 들고 특히 폭력, 고문 이런 건 다 질색이다 하고 그냥 나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크미러가 계속 정말로 걱정할 거 없다고, 이거는 다 짜여진 각본이고 너만 빼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그냥 방송으로 봐야지. 프로가 알면서 왜 그래 이러면서 막 밀로스를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밀로스는 일단 촬영장에 나와서 집으로 향해요. 그 집에 가서 고민을 했는데 역시 안 되겠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촬영장 너무 분위기도 이상하고 특히 자기한테 그런 가학적인 걸 시키는 것도 너무 싫고 자기도 아이가 있는 아빠인데 너무 이게 마음에 안 내킬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 식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나 이 촬영 못하겠다 그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날 이제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러 촬영장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촬영장에 도착해서 부크미르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나는 촬영을 계속 못할 것 같으니까 계약 파기하고 너희들끼리 촬영을 해라. 나는 여기서 그만하겠다, 빠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부크미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세르비아의 문제, 진정한 예술이란 무엇인가, 부크미르가 생각하는 예술관 막 그런 것들을 엄청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 예술관을 막 펼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커튼을 쳐요. 그리고 자기가 진정한 예술이 뭔지 보여주겠다, 밀로스한테. 그만둘 땐 그만두더라도 진정한 예술이 뭔지 보고 가라 하고 술을 한 잔 이렇게 따라주고 영화를 틀어줍니다. 여기 장면이 뭐냐면 이 영화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단 아기가 나오거든요. 신생아. 그 영상이 시작이 출산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요. 어떤 한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는 비디오예요. 그리고 그 후의 내용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상을 틀거든요. 저는 원래 약간 영화는 영화로 보는 사람이라 마터스를 제외하고는 크게 뭘 보면서 엄청 감정적으로 동요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장면은 약간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이게 본능이겠죠. 이건 죄악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아주 끔찍한 영상을 틀면서 이게 바로 새로운 예술, 신생아 포르노다 하면서 막 하하하하 이러면서 거의 광기에 찌든 사람처럼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고, 밀로스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완전히 이 사람이랑은 아예 상종도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그냥 뛰어나가 버립니다. 뛰어나가서 내가 미쳤지, 돈에 미쳐가지고 저딴 새끼랑 촬영을 한다고 여기까지 왔으니 막 하면서 차를 몰고
빨리 그것을 벗어나려고 가요. 가는데 이 밀로스가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계속 몸이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지나가다가 여자 포스터만 봐도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조금의 자극에도 몸이 미칠 듯이 막 반응을 합니다. 막 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편에서 야시시한 옷을 입은 여자가 밀로스한테 걸어와요. 그 여자를 본 순간부터 밀로스가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이러고 막 몸을 주체를 못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와서 밀로스 입에 입을 맞춰줘요. 그리고 밀로스는 아예 이성을 놓고 막 진짜 짐승처럼 그 여자한테 막 키스를 합니다. 그러더니 삐 하고 필름이 끊겨요.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는데 밀로스가 엄청난 환각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으악 하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봤더니 자기 집 방인 거예요. 자기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뭐가 이상해서 몸을 훑어봤더니 온몸이 피범벅인 거예요. 막 팔, 얼굴, 몸, 피로 다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밖으로 나가서 자기 부인을 불러요. 마리아 마리아 하고 부르는데 집에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요, 자기 부인한테. 근데 벨이 집 안에서 울리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은 집에 있는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들이 집에서 사라진 거죠. 자기는 피범벅이 돼 있고. 그래서 밀로스는 그 부크미르가 내가 촬영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을 납치했구나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갔는데 항상 밀로스를 태우고 촬영장에 데려다 줬던 그 BMW가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지 하고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자기 주머니에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로스가 이게 뭐지 하고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일단 그 차를 타고 부크미르한테 갑니다. 가는 과정에 단편적으로 기억이 잠깐씩 돌아와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아예 파악이 안 되고 그런 상태로 그 부크미르의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그 차에서 둔기류를 하나 획득하고 그걸 들고 이제 부크미르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로스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기억을 계속 더듬으면서 이방저방 여기저기 흔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는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방 전체가 피로 아예 범벅이 돼 있어요. 그 순간 이 밀로스의 기억이 살짝 돌아옵니다. 어젯밤 밀로스는 이 부크미르가 준 술을 마셨잖아요. 근데 그 술에 소발정제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걸 마시고 이성을 놓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집에 가다가 어떤 야시시한 여자가 와서 키스를 했잖아요. 그 여자가 이 밀로스를 데리고 다시 부크미르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 밀로스한테 막 여러 가지 의약품들을 주사를 합니다. 밀로스는 이제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의 본능에만 몸을 맡기는 짐승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밀로스를 홀딱 벗겨놓고 한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게 이제 밀로스가 방금 발견한 그 방인 거예요. 그 방에는 침대가 있는데 침대에 어떤 여자가 알몸으로 묶여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의 얼굴을 봤더니 일전에 계속 등장했던 그 여자 소녀의 엄마 있잖아요. 그 엄마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자마자 밀로스는 완전 짐승 모드가 돼서 막 이러면서 막 달려들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맨들이 붙잡고 있어요, 밀로스를. 모든 세팅이 끝나고 그 카메라맨들이 묶여 있는 밀로스를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막 눈 돌아가서 밀로스가 그 여자한테 달려들어서 막 이제 무언가 행위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행위가 벌어지는 과정에 밀로스 귀에 이어폰이 껴져 있었거든요. 얘네가 풀어주기 전에 이어폰을 껴놓은 거예요. 그 이어폰에서 계속 부크미르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이 여자는 자기 딸을 폭행하는, 자기 딸을 학대하는 그런 못된 여자다. 이 여자는 자기 딸 앞에서 남자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여자다. 때려. 그 여자를 때려. 그렇게 계속 밀로스를 세뇌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밀로스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온 여자가 여러 가지 의약품을 밀로스한테 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말을 잘 듣게 하는 그런 의약품이었던 것 같아요. 밀로스가 그 의약품 때문에 부크미르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때려 하니까 결국 그 여자를 폭행을 합니다. 무언가 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폭행이 점점 심해져요. 처음엔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리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고 그 여자가 피를 토할 때까지 막 이렇게 때립니다. 그리고 한참 막 눈이 돌아가서 그 여자를 폭행하고 있는 이 밀로스 손에 그 촬영 감독이 마체테를 쥐어줘요. 그리고 이어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려쳐! 빨리 내려쳐! 막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밀로스는 그 칼로 그 여자를 내려쳐요. 환희에 젖은 목소리로 그래 바로 이게 예술이야 이러면서 부크미르가 막 환호를 합니다. 결국에 이 집단은 스너프 필름을 만드는 그런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주 끔찍한 기억을 떠올린 밀로스가 그곳을 빨리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억 안 나는 부분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밀로스도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혼란에 빠져서 집안을 여기저기 막 뒤지고 다녀요. 그러다가 촬영 테이프 꾸러미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테이프들을 하나씩 확인해 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밀로스가 기억을 잃었던 시간 동안 벌어졌던 일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뭐 부크미르가 이 일을 준비하면서 뭐 소발정제를 준비해 놓은 이야기, 그리고 밀로스를 잡아와서 밀로스한테 의약품을 주는 과정, 그리고 방금 전에 밀로스가 떠올렸던 그 폭력적인 촬영 현장, 그런 것들을 보고 밀로스는 이제 완전히 멘탈이 나가서 일단 그것들을 빨리 챙겨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천천히 다시 그 영상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테이프에 담긴 내용들은 뭐냐면, 이 밀로스의 친구 레일라 있잖아요. 이 레일라가 부크미르한테 와서 막 따지는 내용이에요. 막 부크미르한테 나는 당신을 예술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다. 저 밀로스는 완전히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인데 저 사람을 데려다가 저렇게 얼간이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말이 되냐. 차라리 잘 설득하고 돈을 더 주고 가족을 협박했으면 당신 말을 잘 따랐을 거다. 근데 쟤는 지금 배우도 아니고 그냥 짐승이다 저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당신하고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나 밀로스 데리고 돌아가겠다. 이 촬영 다 없애라. 당신하고 이제 끝이다. 라고 막 화를 내면서 그 레일라가 나갑니다. 그랬더니 부크미르가 카메라맨한테 사인을 줘요. 그리고 영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테이프를 넣었더니 그 레일라가 엄청나게 폭행당한 상태로 홀딱 벗겨져서 어딘가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가 가까이 가서 레일라를 비췄더니 이빨이 몽땅 다 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만 닿아도 막 자지러지게 놀랍니다. 레일라가 막 울면서. 그리고 결국 그 레일라도 거기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요. 그게 고스란히 다 테이프에 녹화가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고 밀로스는 더 이상 이제 이 영상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테이프를 넣을 때마다 더 끔찍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애가 아주 질려가지고 그 테이프들을 놓고 딴 데로 가려고 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그 순간 무언가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피식하고. 근데 그 기억이 뭐였냐면, 온몸이 피에 물든 자기 와이프가 칼을 들고 자기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은 뭐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나머지 테이프들을 이제 또 보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나오는 내용들도 정말 다 장난 아닌 내용들입니다. 뭐 어떤 테이프에는 이 밀로스가 홀딱 벗고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랬더니 카메라맨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셀프로 찍으면서 크크크 하고 웃으면서 넌 내 꼬얌 이러면서 막 겁탈을 합니다. 막 그런 영상도 있고, 또 어떤 테이프에는 밀로스가 넋이 나간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죽였던 그 여자의 딸 있잖아요. 계속 나왔던 그 소녀가 옆에 앉아있고 그 소녀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 밀로스한테 계속 막 설득을 해요. 아유, 우리 불쌍한 소녀딸이 아빠도 없는데 엄마가 방금 죽었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고아가 됐어. 그러니까 자네가 우리 소녀딸의 아빠가 돼주는 건 어때? 아빠가 돼주면서 남편도 되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 하고 막 이 밀로스를 꼬십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도 그 밀로스의 무릎을 이렇게 만지면서 유혹하는 눈빛을 막 보내요. 그리고 이 세 사람 앞에는 촬영팀이 이렇게 쫙 있어요. 부크미르도 있고 촬영 감독도 있고 막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가 계속 빨리 해보려 하고 막 계속 사인을 줍니다. 빨리 하라고 막 이렇게 사인을 줘요. 밀로스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이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벌떡 일어나서 이건 절대 안 돼 이러고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가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촬영팀이 밀로스를 잡으러 막 뛰쳐나가요. 근데 밀로스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거기서 도망쳐서 시내까지 가요. 시내에서 전화기를 빌려가지고 급하게 자기 형한테 전화를 합니다. 형, 나 여기 지금 어디 피자집에 있으니까 나 좀 빨리 데리러 와줘. 나 지금 너무 위험해. 빨리 데리러 와 하고 전화를 끊고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그때 길 건너편에서 어떤 한 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꼬시려고 헌팅하는 남자애들이 우리랑 놀자 막 이러고 막 쫓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밀로스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잖아요. 아주 짐승적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막 그 지나간 여자를 보고 못 참고 길 한복판에서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헌팅하던 애들이 저 새끼 뭐야 기분 나빠 이러고 와서 밀로스를 막 두들겨 팹니다. 그 두들겨 패는 모습을 보고 이 부크미르 일당이 밀로스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패던 애들 다 두들겨 패가지고 쫓아내고 밀로스를 데리고 다시 그 촬영장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에 밀로스는 또다시 그들 손아귀에 잡혀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밀로스를 데리고 어떤 폐 공장 같은 데로 갑니다. 갔더니 촬영장이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일전에 그 밀로스를 데리고 가서 의약품을 줬던 그 여자가 이제 약 기운이 좀 떨어져 갈 때가 되니까 다시 의약품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밀로스가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한테 놀려는 주사를 뺏어서 그 여자한테 놔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거품 물고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밀로스는 서둘러서 여기 도망가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바로 그냥 붙잡혀버립니다. 그 카메라 감독한테. 그리고 결국에 촬영장으로 가게 된 거죠. 그 촬영장에는 어떤 2명의 사람이 침대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근데 얼굴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상반신이 이불에 덮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밀로스는 아직 약 기운이 남아 있어서 그 벗고 있는 2명의 사람을 보자마자 막 또 주체를 못합니다. 달려들려고. 그래서 부크미르가 와서 밀로스를 이렇게 풀어주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밀로스는 그들한테 막 달려가서 무언가 행위를 또 해요. 눈이 뒤집혀서 거의 짐승처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복면 쓴 남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리고 밀로스 옆에서 그 나머지 한 명을 맡아서 무언가 행위를 또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 촬영팀이 아주 세세하게 녹화를 합니다. 그렇게 한참 일을 치르고 있는 과정에서 부크미르는 정말 환희에 차서 막 이게 진정한 가족이야, 이게 진정한 세르비아지 하면서 막 환호를 지릅니다. 그러더니 다가와서 그 옆에서 일을 치르고 있는 복면남의 복면을 벗겨요. 밀로스가 그 남자를 봤더니 그 남자는 자기 형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깜짝 놀라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치워요. 그랬더니 그 형이 무언가 일을 치르고 있던 건 자기 부인이었던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이 밀로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밀로스랑 일을 치르고 있는 사람의 이불을 벗겨봤더니 거기는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밀로스가 약기운이 싹 날아가는지 막 이러고 막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리고 그 찰나에 아까 전에 밀로스가 이 촬영장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여자한테 자기가 맞을 의약품을 대신 줬잖아요. 그 여자가 거품을 물면서 이 촬영장 안으로 살려달라는 듯이 막 들어와요. 들어오다가 풀썩 쓰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 여자한테 쏠려있는 틈에 이 밀로스가 그 부크미르한테 달려듭니다. 달려들어서 막 머리를 땅에 빡빡빡 찍으면서 막 죽어 이러면서 막 머리를 찍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카메라 감독들이랑 그 거한들이랑 와서 막 잡아 뜯습니다. 그 찰나에 밀로스의 부인도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밀로스의 형한테 달려들어서 목을 물어 뜯습니다. 그렇게 이 두 부부가 이 촬영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게 돼요. 이 밀로스의 부인 마리아는 자기한테 험한 짓을 했던 이 형을 흉상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밀로스는 자기를 제압하려는 그 군인들의 권총을 뺏어서 막 총을 쏴서 다 죽여요. 다 죽이는데 초반부터 나왔던 그 대머리 아저씨 있잖아요. 그 대머리 아저씨는 총을 맞아도 안 죽습니다. 막 총 맞아도 으아 하고 막 뛰어와서 밀로스를 막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 결국 밀로스가 대머리 아저씨의 눈을 꿰뚫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이 촬영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밀로스는 자기 부인한테 다가가요. 그리고 마리아 이러고 갔는데 이 마리아가 칼을 들고 밀로스를 저지합니다. 오지마! 오지마! 막 이렇게 저지를 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밀로스가 정말로 슬픈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빡 쳐서 자기 부인을 기절시킵니다. 그렇게 마리아랑 아들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두 사람을 방에 눕혀두고 밖으로 나와서 마지막 남은 힘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머리에 대고 총을 막 쏩니다. 근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침대에 쓰러져서 기절을 한 거죠. 이렇게 모든 기억이 다 돌아온 밀로스가 절망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갔더니 부인은 정신을 차려서 자기 아들을 안고 있어요. 아들은 죽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 의약품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 약간 실어증처럼 아예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절망에 빠져서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밀로스는 이제 완전히 좌절에 빠집니다. 그리고 총을 계속 만지작 해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 와서 총을 만지작거리는 밀로스의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잡고 무언가 사인을 줘요. 밀로스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게 세 사람은 침실로 갑니다. 그래서 침대에 밀로스 그리고 가운데 자기 아들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세 명이 일렬로 쪼로로 누워서 서로 이렇게 꼭 껴안습니다. 껴안고 마리아 등에 총을 대요. 그리고는 권총을 쏩니다. 빵!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 침대에서 죽어있는 그 세 사람 앞에 어떤 한 촬영팀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쾌한 대사가 나와요. 이제 카메라 렉을 돌리고 촬영을 시작하는데 거기 있는 배우로 보이는 한 명이 바지 버클을 이렇게 풀릅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있던 감독이 배우한테 이런 지시를 해요. 작은 애부터 시작하자. 그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영화를 보고 느꼈던 점이나 영화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영화는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이 영화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것 때문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감독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작품이 2010년도에 개봉을 했어요. 그리고 감독은 스르잔 스바소예비치, 제가 좀 이상하게 얘기해도 이해해주세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스르잔 스바소예비치라는 사람이 감독인데 이 양반이 자기 영화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세르비아가 겪었던 전쟁의 아픔이라든지 지금 현재 세르비아 안에서 언론이나 미디어나 그런 것들에 의해 통제당한 예술이라는 장르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비판 목적으로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담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관계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자기가 숨은 뜻이 있고 비판하고 싶은 주체가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함축시켜 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관계가 하나도 안 와닿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불쾌감만 느꼈거든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세르비안의 필름이나 마터스나 뭐 이런 유명한 멘붕 작품들이 사실은 다 숨은 뜻이 있고 뭐 심오한 작품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서 바로 찾아봤죠.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지? 난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찾아봐서 감독의 인터뷰도 보고 그런 세르비아의 전후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봤어요. 봤는데 납득이 안 돼요. 저는 납득이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걸 찾아보기 전까지만 해도 뭐 세르비아의 역사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근데 찾아봤더니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긴 하더라고요. 이 나라가 불과 뭐 2000년대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중이었던 나라고, 그러니까 이 감독 세대는 전쟁의 아픔도 갖고 있는 세대고, 그리고 불과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독재 국가였더라고요. 그 독재 정권이 뭐 여러 사람들을 탄압하고 언론을 뭐 장악하고 하면서 그 쌓여왔을 그 감정, 그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였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영화로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제가 봤을 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영화는 너무나 선정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약간 그냥 스너프를 주제로 한 포르노 같아요. 거기에 진짜 스릴러 살짝 이게 몇 방울 떨어뜨린 뭐 그것마저도 감독의 의도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 감독이 제가 찾아보니까 좀 웃긴 게 완전 가불기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개봉 당시 상황도 조금 재밌는 게 이 나라가 그 전까지는 독재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상영하는 것 자체가 아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영화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상영 금지를 당했거든요. 사실상 개봉한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근데 자기네 나라 세르비아에선 이게 개봉이 된 거예요. 웃기게도 세르비아를 비판하고 있는 영화인데도, 이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영화인데도 개봉이 된 거죠. 그 이유가 세르비아라는 국가가 이 이전까지는 독재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게 억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뀌고 얼마 안 됐을 때라 얘네가 이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내용이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내용인데, 국가 비판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그냥 내용 자체가 이게 사람들이 보면 유해물이잖아요. 이건 사실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선정적이고, 이걸 극장에서 튼다는 것 자체가 약간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막으면 사람들이 세르비아 역시 안 변했어 라고 할까봐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이거는 상영 등급을 주면 안 되는 영화인데도 이걸 막지를 못하는 거야. 가불기에 걸려가지고 막아도 욕먹고 안 막아도 욕먹고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세르비아 입장에선. 그래서 그 당시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세르비아가 그걸 상영관에 걸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만큼 개방적인 나라다, 봤냐? 세계야? 이러면서 그거를 막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좀 그랬을까. 이거는 사실상 극장에서 상영하면 안 되는 영화가 맞습니다. 감독이 진짜 치사한 거죠. 그리고 나서 감독이 인터뷰하길 자기는 그것까지 예상했다. 인터뷰한 걸 보면 그 정부가 그런 입장을 나타낼 것까지 예상하고 이걸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걸 상영 금지를 시켰더니 그것 또한 내가 예상했다. 저 서방 국가들은 우리의 비극을 즐길 줄이나 알지 이 영화를 상영시켜서 진실을 마주할 용기조차 없는 나라다 하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가불기를 쓰면서 아주 이상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는 너무 웃겨요. 솔직히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 영화는 진짜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건 꿈보다 해몽입니다. 그냥 제 생각에 감독이 이상한 걸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정말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영화였습니다. 세르비안 필름은. 제가 이거 해석을 다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해석이 있긴 있어요. 결국에 이 형이 그 와이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와이프랑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부크미르랑 짜고 어떻게 보면 밀로스를 계략에 빠뜨린 거잖아요. 그거 자체도 이 세르비아라는 국가가 갖고 있던 그 전쟁 당시의 특성, 그거에 연관된 내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나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 신생아가 나오는 그 장면도 전쟁 상황에 그러니까 끼워 맞추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이 방법 말고도 좋게 표현할 방법이 수만 가지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이 영화 보면 생각을 한 게,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난 고어가 너무 좋아, 고어 만세 막 이러면서 고어를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엔 대부분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스릴러를 좋아해서 스릴러를 막 다 파먹어요. 막 여기저기 재밌다는 거 다 파먹고 나서 볼 게 없어지면 그 연관 장르가 공포입니다. 약간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공포 쪽으로 슬슬 넘어가요.
좀비물부터 시작해서 뭐 귀신 나오는 거, 사이코패스들 나오는 거 하면서 이제 공포물로 옮겨가서 재밌다는 공포를 다 파먹습니다. 그리고 다 파먹고 더 이상 볼 게 없으면 이제 또 인접해 있는 게 고어예요. 그래서 살짝 고어로 넘어가는 겁니다. 뭐 그 경계선에는 소우, 뭐 미드소마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걸 타고 고어로 딱 넘어갔을 때 제가 그때 만난 거거든요. 이 3대장을 마터스 그리고 세르비안 필름 요거 두 개 보고 그냥 바로 뒤로 발 뺀 거예요. 아 여기는 길을 잘못 왔다. 내가 갈 데가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서 저는 다시 다른 길로 간 거죠. 그거를 갈라주는 기준점이 제가 봤을 때 세르비안 필름이 될 것 같아요. 딱 세르비안 필름 보고 아 나 이 앞으로는 도저히 발걸음이 안 나간다 하면 거기서 멈추는 거고 더 나갈 수 있다면 한번 더 나가 보시는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 건강을 위해서 이 이상의 것들은 웬만하면 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좋은 영화 너무 많으니까 너무 재밌고 즐거운 영화 많으니까 너무 멀리 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렇게 멘붕 시리즈 4부작 4편을 모두 리뷰를 마치게 됐네요. 간간히 한 번씩 이런 좀 하드한 영화들도 한 번씩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점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세르비안 필름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1점입니다. 잘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